명예의 결투와 현대인의 지위 불안. 과거의 결투와 현대인의 지위 불안은 겉보기에는 전혀 다른 양상 같지만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인정에 얽매인 인간의 본질적인 심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심층 설명에서는요, 우리가 매일같이 짓눌려 있는 현대사회의 압박감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아주 기이하고 솔직히 좀 황당하기까지 한 과거의 역사적 관습을 통해서 말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문학 비평, 그리고 길 잃은 고양이. 여러분, 이 둘의 공통점이 대체 뭘까요? 무슨 실없는 넌센스 퀴즈 같죠? 근데 진짜 놀랍게도요,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두고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건 결투를 벌였습니다. 네, 과장이 아니라 진짜로 총과 칼을 들고 싸웠다는 뜻이에요. 보통 결투라고 하면 국가의 운명이나 거창한 대의 명분 때문에 싸웠을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누군가의 농담을 오해해서 혹은 무도회장에서 기분 나쁜 눈빛을 받았다고 심지어는 동네에 돌아다니는 길 잃은 고양이의 소유권을 두고 하나뿐인 목숨을 냅다 던졌어요. 아니 대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버렸을까요?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이 죽음의 릴레이 뒤에는요, 아주 거대한 심리적 장치가 숨어 있었습니다. 자, 1장, 보이지 않는 결투장, 그리고 결투의 진짜 의미입니다. 왜 사람들이 단순한 사과 한마디 대신 죽음을 택했는지 바로 파헤쳐보죠. 사람들이 사과 대신 피 흘리는 죽음을 선택한 이유, 그 기저에는 바로 명예라는 개념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면의 훌륭한 인품이나 실제 능력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타인의 입에 내 이름이 어떻게 오르내리는가, 오직 이것만으로 결정되는 인간 가치의 척도였죠. 그러니까 결투라는 건 사실 내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고 폭력적인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대중 앞에서의 내 이미지를 필사적으로 방어하는 진짜 눈물겨운 몸부림이었습니다. 남들에게 조금이라도 약해 보인다? 그건 당시엔 그냥 사회적인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육체적 죽음, 그리고 사회적 죽음. 이 명예라는 아주 기묘한 문화권에서는요, 내 평판이 완전히 죽어버린다면 내 육체가 멀쩡히 살아서 숨쉬고 밥을 먹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껍데기뿐인 삶이었습니다. 모욕을 받고도 싸우지 않는다? 아우, 그건 내 심장이 멈추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견딜 수 없는 치욕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차라리 총에 맞아 죽는 게 평생 겁쟁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사는 것보다 100배 낫다고 굳게, 아주 굳게 믿었던 겁니다.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피로 쓴 명예의 규칙, 자존심에 갇힌 사회입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고도화된 폭력사회를 만들었는지 보시죠. 역사를 차분히 되짚어보면 진짜 흥미로운 변화가 하나 보이거든요. 르네상스 시대만 해도 신의 심판을 구하던 일종의 합법적 재판 과정이었던 결투가 15세기를 거치면서 개인의 명예를 방어하는 필수적인 수단으로 싹 변질됩니다. 급기야 77년 아일랜드에서는 아예 신사들을 위한 아주 공식적인 결투 규칙까지 제정되기에 이르죠. 그러니까 법적 분쟁을 해결하던 좀 투박한 방식이 서로를 죽이는 데 있어서 아주 예의 바르고 섬세하며 구체적인 하나의 사회적 의무로 진화해버린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게 제일 무서운 점이 뭐냐면요, 이 야만적이고 비이성적인 관습이 결코 어리석거나 무지한 사람들만의 유치한 불장난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도 이 덫에서 단 한 발짝도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러시아의 위대한 대문호 알렉산드르 푸시킨, 사교계의 헛소문 때문에 결투에 나섰다가 정말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고요. 시인 하이니리 하이네는 날아온 총알이 주머니 속 지갑을 딱 맞춘 덕분에 진짜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심지어 누군지 다들 아시는 노예 해방의 주역,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에이브램 링컨조차도 젊은 시절 익명으로 쓴 펑자걸 하나 때문에 하마터면 결투장 직전까지 끌려갈 뻔했거든요. 아무리 똑똑해도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당시의 그 숨막히는 상황을 가장 뼈저리게 보여주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명예는 지식인을 더 현명하게, 귀족을 더 구상하게, 정치가를 더 이성적으로 만들지 못했다. 그것은 오히려 그들을 칼끝으로 끌고 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든 어마어마한 권력을 쥐었든 사회가 나한테 너 겁쟁이가 아님을 증명해봐라며 피를 요구한다면 진짜 기꺼이 피를 흘려야만 했던 완벽하고도 아주 잔인한 감옥이었습니다. 자, 3장입니다. 현대의 결투, 아파트와 SNS, 무기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사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 심층 설명에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인데요. 우리는 흔히
우리는 과거의 그 미개하고 야만적인 관습을 다 벗어던지고 훨씬 진보하고 이성적인 사회를 살고 있다고 굳게 믿잖아요. 그런데요, 완벽하게 똑같은 그 심리적 결투장이 여전히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단지 물리적인 그 새벽의 숲속 결투장만 사라졌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저 날카로운 칼을 매일 널뛰는 주식 시세표로 화약 냄새 나는 권총을 강남 아파트 평단가로 슬쩍 맞바꿨을 뿐입니다. 결투의 본질 자체는 전혀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대만 싹 바뀌었죠. 과거의 전장이 안개가 자욱한 새벽 들판이었고 그곳에서 가장 두려웠던 게 겁쟁이로 낙인 찍히는 것이었다면요. 현재의 전장은 우리가 매일같이 언제든 접속할 수 있는 SNS, 그리고 은근히 기싸움하는 화려한 동창회 식사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장 끔찍하게 두려워하는 건 바로 패배자로 낙인 찍히는 거죠. 현대의 촘촘한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남들만큼 경제적 성공을 못 거두거나 지위의 상징이 된 번듯한 집을 사지 못하는 게 마치 18세기의 결투를 거절해서 사회적으로 파문당했던 것과 똑같은 도덕적 실패이자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4장, 타인 시선의 감옥입니다. 관객을 위해 나를 연기하는 피곤한 삶으로 들어가 보죠. 현대인들을 올가매는 지위 불안의 지표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참 씁쓸하면서도 엄청나게 흥미롭습니다. 부동산과 주거 형태가 35%, 연봉과 자산 규모가 30%, 그리고 SNS 팔로워 수나 겉보기의 화려한 이미지가 20%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진짜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들 때까지 끊임없이 이 현대적 척도들에 내 가치를 대입하고 매일매일 채점을 해요. 직장 동료가 나보다 빨리 승진했다는 소식 하나, 아니면 화면 너머 인플루언서가 올린 호화로운 오마카세 사진 한 장이 그럭저럭 평온했던 내 일상과 자존감이 완전 산산조각 나버리곤 하잖아요. 그쵸? 그럼 이 피말리는 현대판 결투가 어떻게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지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죠. 사소한 눈빛 하나도 그냥 못 넘겼던 과거의 귀족들처럼 우리 역시 일상에서 벌어지는 아주 미세한 비교의 순간들을 기가 막히게 예민하게 감지합니다. 누군가 나보다 잘 나가는 것 같을 때, 혹은 은근히 무시당했다고 딱 느낄 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나의 존재 가치 자체가 송두리째 위협받았다고 느끼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불안감을 잠재우려고 무리해서 과소비를 하고 엄청난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서 차를 바꾸고, 때로는 온라인상에서 익명이라는 가면을 쓰고 날선 분노를 막 쏟아내면서 억지로 내 지위를 회복하려고 발버둥칩니다. 나만 뒤처졌다는 공포에 완전히 과민 반응하면서 스스로를 갉아먹는 그야말로 끝이 없는 악순환인 거죠. 결국 우리는 어쩌고 있는 거냐?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운전대를 나 자신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들의 얄팍한 의견에 그냥 통째로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이 외부의 인정, 남들의 시선에 집착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스스로 만든 감옥에 종신수나 다름없어집니다. 내가 인생의 루저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무의미한 전투를 치르느라 진을 다 빼는 아주 피곤한 수감자가 되어버리는 셈이죠. 마지막 5장입니다. 명예를 넘어 존엄으로 내 삶 되찾기.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이 끔찍하고 지긋지긋한 무한 경쟁 토너먼트에서 완전히 탈출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명예와 존엄의 본질적인 차이를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명예는 항상 밖을 향해서 물어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가? 남들이 나를 부러워할까? 하지만 존엄은 다릅니다. 조용히 내면을 향해 묻죠. 나는 내 삶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타인에게 존중받고 싶은 그 자연스러운 욕구 자체를 아예 억누르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외부의 변덕스러운 박수갈채에 내 가치를 전적으로 기대는 명예의 삶에서 빠져나와서 내면의 단단한 원칙 위에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존엄의 삶으로 내 인생의 기초공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심층 설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결투장에서 네 발로 당당하게 걸어 내려오는 방법, 사실 생각보다 엄청 단순합니다. 세상의 모든 비교와 자랑거리에 일일이 내 감정을 내어주면서 반응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걸 아주 쿨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남들이 자기들만의 불안감으로 똘똘 뭉쳐서 만들어낸 허세 가득한 지휘게임에 여러분을 초대하더라도 그냥 가볍게 미소 지으면서 정중히 거절해버리세요. 사회가 들이미는 잔인하고 획일적인 점수판이 아니라 어제 나보다 내가 조금 더 나아졌는지를 묻는 나만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해야 합니다. 진짜 품격, 진짜 우아함은 명품백이나 외제차 로고에서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자잘한 모욕이나 쓸데없는 비교는 그냥 스쳐가는 바람이구나 하고 지나가도록 내버려둘 줄 아는 넉넉한 여유에서 나옵니다.
우리에겐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결투장에 굳이 나가지 않을 아주 당당한 권리가 있어요. 아파트 평수나 연봉의 크기 따위로 사람의 무게를 재는 그 저급한 게임의 규칙을 우리가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갈 이유는 단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정말이지 단 한 번뿐입니다. 그 단 한 번뿐인 너무나도 짧고 소중한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내 허울 좋은 이미지를 방어하는 데 온통 다 써버린다는 건 솔직히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억울한 낭비 아닐까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딱 한 번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대체 누구의 인정을 받으려고 이토록 매일매일 불안해하며 살고 있는 걸까? 오늘 이 심층 설명이 여러분 마음속에 꽉 쥐고 있던 비교와 질투라는 무기를 아주 부드럽게 내려놓고 세상의 시선에서 온전히 벗어나 진짜 여러분 자신의 삶을 되찾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남들이 만든 비교 게임과 판결문에 무조건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품격과 승리는 모욕에 즉각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이라는 가상의 결투장에서 내려와 자신의 삶의 실제 내용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시세표와 타인의 시선을 내려놓고 스스로의 존엄을 되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끝없는 결투의 시대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철학 문제, 왜 성필언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김명수.